이번 20대 대선 헌정사상 최소 표차를 기록할 만큼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이었던 만큼 후폭풍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번 대선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앞선 말처럼 정말 초박빙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당초 압승을 예상했었는데 표를 열어보니 1%포인트도 안 되는 신승을 거뒀거든요. 앞으로 조금 풀어나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결과가 여야 후보가 박빙으로 네. 끝났다.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분도 많지만 또 지지하지 않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많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 모두의 뜻을 좀 더 원활하게 그 국민들의 뜻을 많이 받아서 정부를 운영해야 국정 운영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당선인이 밝혔듯이 국민 통합의 정부, 이제 국민 통합을 국정의 주요 기조로 삼아 가야 된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국회 자체가 뭐 야당이 될 민주당의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임명도 못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전부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은 국정 운영 전체가 그 야당과의 협조, 국민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뿌리 깊게 지금 안고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김 의원께서 이제 협치를 말씀해 주셨고 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협치에 응하실 거죠? 당연히. 예, 그럼 예, 이게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선택이고 네네. 국민들의 선택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고 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치열한 경선 과정이 끝이 났기 때문에 네. 어떻든 이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쇄신되는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고요. 김 의원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이 상당히 박빙으로 이렇게 갈수록 나오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통합과 번영이라는 그런 그 현충원 방명록을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외연 확장과 함께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진정성이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으로 정치 세력이 네. 국회에 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네. 그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할 예. 텐데 민주당과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그 방향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당내의 어떤 지금 대선 패배로 인한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수습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좀 또 협의하기가 좋을 텐데 저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또 내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빚어질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항상 이제 그 변화된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받은 네.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내지 민주당 정치 세력과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이야기했거든요. 뭐 전재수 의원님도 그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당 내에 계시더라도 함께 국정을 운영해갈 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그 국정 운영을 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각에 꾸릴 때 아주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닫아두진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그것은 이제 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판단을 해서 정할 일이죠. 근데 지금 뭐 내각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도 과거에 이미 국정을
여러 번 담당해봤고 지금도 여당으로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합리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분도 계실 거다 이런 믿음이죠. 그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이번 사안에서 좀 이제부터 가장 좀 중요한 부분, 협치를 위해서 가장 좀 요청할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거요? 좀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 있다면 또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예산,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정말로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 현안이나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과 법이 왔을 때 민주당이 그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거에 졌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두 번 다시 민주당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 뭐 예산이라든 정책 또는 뭐 국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행정부와 협력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인 뒷받침도 또 예산과 정책적 측면의 어떤 협치 이것은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다수당이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은 또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야당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충실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일단 협치를 위해서 지금 양당 모두 한마음 한뜻인 것 같고요. 앞서서 인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일단 윤석열 당선이 유력시 되고 나서 개표 상황실로 왔을 때 옆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초대 총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대표는 총리직에는 그렇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그 결과 발표하면서 행정 경험 그리고 당에서의 역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도 충분히 본인이 좀 염두에는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리를 곧바로 맡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국민의힘을 좀 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바꾸는 데 노력하고 싶다. 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그중에 정부에서 자신의 행정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리직을 뭐 지금 막 그 강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인수위원장직이 좀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실 뭐 2달간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할 때까지 그 새 정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 정부의 뭐 국무총리라든가 강요라든가 이런 자리는 뭐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고 국민들의 그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것 또는 뭐 지역적 안배 이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순수하게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정부를 인수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임명하는 절차라고 보는데 안철수 대표를 임명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꼭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분이 하면 적임자다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 행정 강요라든가 행정부처에
장관이라든가 또는 총리 임명 사안하고는 무척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전 의원께는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그 전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좀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정치 개혁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전 의원께서 보실 때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쓰임이 있다면 어디가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 소신을 다당제로 밝히긴 네네. 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양당 체제를 사실은 이제 예. 강화시키는 네.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년 동안 가졌던 어떤 정치적 소신의 상당 부분 좀 훼손이 된 측면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선거 슬로건을 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 강국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도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그런 영역에서는 정부 사이드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은 뭐 국민들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나쁜 뭐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만족을 하겠냐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필연적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농공행상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 사이에 아마 당내에 자리를 넣고 아마 이제 뭐 그런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당내에 좀 힘겨루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는 충분히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춰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뭐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전 의원께서 이제 당대당 합당 과정에서의 약간의 어려움까지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당대당 합당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대당 합당을 하겠다고 그 후보 단일화 성명 발표할 때 네. 그때 대국민 약속을 했고 또 오늘도 당선인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신속하게 합당하겠다. 예, 예. 뭐 그런 절차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합당 절차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사 문제가 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밑선에서 단일화를 위해 많이 일조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선대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권력 구조의 재편이 크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은 말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은 사실 그 당선인과 그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시작을 할 때부터 굉장히 신뢰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2달간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정권 인수라든가 새 정부 입각 대상자들의 뭐 인사 검증 이런 것을 그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인수위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아마 당선인과 가장 그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 가장 그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선인 비서실 구성에 대해서도 아주 소규모로 슬림하게 구성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도 그 당선인과 인수위 사이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외에 또 다른 분이 그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 8개월 만에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내에 뭐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존에 계셨던 국민의 의원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그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당내 기반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윤석열 그 당선인이 처음에 당에 그 입당을 하고 얼마지 않아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당내에 뭐 20몇 년씩 활동했던 분들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적장자이고 20 뭐 몇 년간 이 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이미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왜 뭐 전부 굴러온 돌이 먼저냐 뭐 하면서 사실 신세 한탄 비슷하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대열로 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내의 그 주도 세력이 됐어요. 이미. 예.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에 그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주도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다는 말은 조금 좀 그 인정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당내 최대의 기반을 갖춘 분이고 그 과정에서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뭐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번에 신승을 하게 된 부분에서 뭐 이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않겠다. 앞으로 향해서만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당 사무와 정치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부나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사실 당무에 관해서 특별히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후보일 때는 그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네네. 당의 당무 전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당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맞는 것이죠.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미 당내 최대 그 당내 의원들의 최대의 지지를 받고 받는 계신, 예. 현실적인 그 정치 지도자이고 또 여당이라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도와주는 것이 여당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과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전혀 별개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부식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책임론은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뭐 네.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단인 거죠, 예.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고 또 성과가 있는 분이니까 그것은 이제 뭐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거나 생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지금 특별한 이슈가 되거나 논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 이후 행보도 많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쪽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감행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상임 고문으로 갔습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대개의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전통에 따르자면 전직 국회의장을 하셨거나 또는 국회 부의장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하셨거나 하신 네. 분들은 이제 당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다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제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들이 임채정 예. 전 의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대부분 국회의장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상임 고문으로 모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이제 비어 있으면은 또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것도 또 이게 선거지니까 저 당 저거 저 하는 거 봐라라는 국민들의 또 따가운 질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습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겸 이제 원내대표를 맡아서 추후에 이제 선거에서 진 정당의 여러 가지 이제 수습들을 질서 있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한 80일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저희들이 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려고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의원총회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불거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표심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당 내부에서도 뭐 젠더 이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이나 좀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선거 과정에서 네. 직접 좀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조금 이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니까 잘 모르고 네. 또 하나는 자신도 없고 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피해가거나 또는 갈등을 덜 일으키는 방향으로 늘 이 대처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 예컨대 이제 20대 또는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좀 잘 그 어루만지면서 네. 심적으로 좀 그 덜 그 불편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은 조금 있었고요. 저와 같이 일했던 이수정 교수님 네네. 같은 분은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그대로 가게 될까요? 근데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문제거든요. 그것은. 네. 그리고 우리 그 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 조직은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을 그냥 뭐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게 하면 조직을 마음껏 막 만들고 키우고 해서 결국 국가적 부담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저쪽에 앉아 있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아마 그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하면 결코 호락호락하게 도와주지도 않고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 네. 실제로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그 공약을 하는 것은 우리 이 윤석열 후보자 또는 우리 당의 이 방향성 내지 방침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성공하려면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여성가족부가 하여튼 그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벌였어요.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 선거 전날이었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가부의 그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여가부를 좀 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 국민의힘 내 합리적인 네.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김재원 최고님처럼 저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7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네. 뭐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이제 저희들이
전체 선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졌고 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선택을 이제 오롯이 이제 받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표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표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표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격화되는 곳에 정치가 가가지고 그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네. 그 갈등이 있다면 중재해서 그다음에 조정해가지고 이런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네. 이게 20대와 30대와 60대가 힘을 모아서 40대, 50대를 포위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또 남자, 여자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선거 캠페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결과 20대 남녀가 표심이 갈려버리고 30대 남녀가 표심이 갈려버립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이겼으니까. 그렇다면 이 격화되어 있는 갈등이 표로 드러난 이상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가부 폐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는 개편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국민의힘도 그러한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묻지도 않고 폐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기능과 조직과 네.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기회의 총량 또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는 부분, 뭐 또 가정 문제 이런 것까지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아마 정부조직법 아마 개편안을 국회에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또 정치가 제 기능을 네.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캠페인과 또 이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것과 되게 달라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세대별, 지역별로 좀 갈라짐이 이번 대선 때 유독 또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많아 보이고요. 외교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지정학적 문제가 큰 가운데 윤석열의 외교력이 바로 시험 선상에 오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외교적인 협조 관계에는 그렇게 쏙 그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북한의 뭐 미사일 실험, 또 지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과의 문제도 많은데 외교 문제를 좀 잘 해결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우리는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당선 인사 정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이제 방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미국 대사가 지금 오랫동안 공석 중에 있고 이제 겨우 네. 그 임명 절차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한미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고 돈독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은 신호였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그 전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한 소재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를 검사 출신이 뭘 하냐고 막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아니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한이 없는데 외교안보는 개인적으로 외교안보를 담당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외교 노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그 외교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훨씬 더 존중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이제 윤석열 그때 당신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내일 또
그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접견하고 또 주미 대사 대리 접견을 하더라고요. 뭐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면모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